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오늘도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페미니즘이 남녀 교제도 맡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페미니즘 관련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하고 둘 다 페미니즘 정책 두 가지 다 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이죠. 명불허전 보수다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의 지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 말고 서울 내부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두 번째,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회수해야 된다. 그런데 세 번째, 특히 논쟁을 부른 부분은 생필품인 집에 세금을 이렇게 과세한다면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페미니즘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요. 페미니즘이라는 게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 같은 것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도 한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 연장에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반박 논평이 있었는데요. 페미니즘을 저출생 문제로 연결시키려는 윤 전 총장은 여성의 현실도 청년들의 현실도 하등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 페미니즘을 이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윤 전 총장이며 국민의힘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주 120시간 노동 그리고 부정식품 이런 윤석열 전 총장 발언을 겨냥을 하면서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과거에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 이것을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신조를 내면화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등장했다라면서 윤 전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이 입당한 이후에 윤석열 예비후보 연일 또 설화에 휩싸이고 있는데 일단은 페미니즘 관련 발언 저출생 문제로까지 연결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중관 작가부터. 저는 뭐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정도면 저는 뭐 지지를 처리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뭐 다른 것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케인주의니 자유주의니 그런 것은 진보 보수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예. 이런 문제는 이건 사회 상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가 건강한 페미니즘인가 이걸 누가 규정하냐라는 거죠. 그것을 남성들이 규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실 남성들은 여성들에 대해서 뭐랄까 그 권리를 억압해온 역사가 있는데 그들이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페미니즘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건강한 대선 후보라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지지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지금 뭐 지지가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중도층이 볼 때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볼 때는 뭐 용서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발언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캠프 전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본인의 소신인지 그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만약에 선거 전략이라면 그 자체도 나쁜 거지만 본인의 소신이라면 더 큰 문제예요. 예. 이거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후보자로서 이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텐데 이제 그 부분은 계속 또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애 소장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건강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하지 않은 페미니즘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국가가 가르겠다는 건지 본인이 갈라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은 자유거든요. 뭐 근로기준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저 노동자랑 사용자가 알아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죠라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다 갑자기 페미니즘에서는 내가 정해줄게 기조가 등장하는 것이 일단 놀랍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50, 60대 아저씨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고 보수적인 아저씨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보수 정치인들은 이렇게까지 나와서 심하게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그냥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닌가. 아이고 요즘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랑 못 만나는데 그 페미니즘 때문에 그렇다며 이제 어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 그냥 나와서 하시는 건 지금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를 하셔서 좀 준비는 원고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당선의 그 후폭풍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악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재미를 봤거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예. 이게 통할 수 있다고 믿고 지금 이분이 지금 그 인용한 거잖아요. 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2030
그 남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서를 전하면서 사실은 그 2030에게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 전체를 갖다 이렇게 적으로 돌려버리는 버리는 전략이고 어차피 여성들은 정치적 목소리가 약하거든요. 정치 목소리가 강한 쪽을 이렇게 호소하는 게 뭐 유리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던 생각이 지난 일요일에 우리 진중권 작가님 또 이준석 대표랑 SNS에서 설전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안산 선수에 대한 공격 같은 것들 그것의 바탕이 된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산 선수는 금메달 3개를 땄기 때문에 그나마 보호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이름 없는 여성들은 수없이 당했습니다. 네. GS 사건 때도 M1 그 디자이너가 결국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이런 폭력들이 집단적인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자기들의 선거 전략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폭력들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심지어 대선 후보가 나와서 거기서 편승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건 저로서는 용서가 안 돼요. 예. 그 대변인의 발언은 여염 없었다. 이준석 대표 그렇게 또 정의당에 해명했잖아요. 정의당이 큰 실수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여혐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성 혐오라는 말은 그저 남성에 대한 또는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욕적인 발언이 억압 구조가 있는 곳에서 곧바로 구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흑인이 백인 보고 너 백인 뭐 이렇게 모욕적인 욕하는 것은 그 혐오 발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흑인이 백인을 차별하는 구조는 없잖아요. 반면에 백인이 흑인이나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 그거는 차별 구조가 되고 요번에 봤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 어떤 폭력들로 이루어집니까? 아시아인들이 엄청난 폭력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회에서. 바로 그런 차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똑같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변인 발언 사실 참 놀라운 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을 단어 2개와 헤어스타일로 규정할 수 있다. 5조 5억을 썼고 옹행옹을 썼고 쇼트컷이니 저 사람은 불건전한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그러니까 즉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건전한 페미니즘과 거리가 있다는 발언을 이 대변인이 그냥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사람을 규정해 놓고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게 공당의 대변인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정말 두렵습니다. 이게 이제 5조 5억이다 또는 응행이라는 거 이런 낱말을 쓰게 되면 곧바로 레디컬 페미니스트다 뭐 이런 식의 낙인을 찍는 것도 웃기지만 왜냐하면 이런 발언은 나도 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GS에서 이게 손가락 모양이 무슨 뭐 이상한 것을 의미한다. 자기들의 주관적 해석이고 망상이거든요. 예.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그런 망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폭력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도 집단으로 한 개인에 대해서 힘없는 개인들에 대해서 이것을 공당의 대변인이 옹호하고 방어하고 나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부동산 얘기하던 거 마저 하나만 좀 부동산은 더 이따가 두 번째 이슈 할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GS25 포스터 관련 작가님 발언은 일자리 잃었다고 하셨는데 그거 확인되지는 않았고 징계까지는 확인됐다라고 제작진이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는 관련해서 좀 해명을 좀 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어디서 이제 하는 걸 듣고 얘기한 것이다. 전언이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 해명은 처음 나온 해명은 아니거든요. 주 120시간 때도 나왔었던 거고 밀란 발언 때도 나왔었던 건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화법, 그러니까 사석에서나 나올 법한 화법이죠, 사실은. 어디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따라 붙는 것은 공인으로서 발언을 했을 때, 그럼 왜 그 발언을 인용했느냐, 왜 그것이 선택되느냐 이 부분일 텐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답변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중요한 부분이 언행의 축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어떤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면, 다른 사안에서 젠더 관련해서 어떤 여성 인권을 주장을 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발언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아주 뭐 여성을 차별하거나 이런 건 아니야. 이런 또 해명이 따라 붙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산 선수 논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대표 다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그 언급은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또 빈틈으로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여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 발언이 만회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또 가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김기춘 전 실장까지 지금 소환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이게 외연 확장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과연 외연 확장 될 수 있을 것이 이 질문 좀 나오는데 김 소장님부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수 정치인들이 최소한의 포장을 하고 발언을 하는 수준도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저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를 그냥 지금 공개적으로 내뱉는 수준이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경악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예. 외연 확장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진작하니. 외연 확장 힘들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략을 그렇게 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발언도 나왔잖아요. 중도층은 환상이다라는 발언을 이제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좁아졌다고 하는데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더 넓어졌거든요. 이걸 버리고 이른바 총보수 대 총진보로 간다. 우리가 그 재보선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길 수 있다. 우리 보수층만 결집해도 이런 잘못된 판단들을 좀 내리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어떤 모든 선거가 결국 이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중도층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정권의 민심이 떠났잖아요. 그럼 이쪽에 정을 붙여야 되는데 진보적인 사람들조차도 그래 이번에 너희들 한번 보시지만 내가 용인 가능하다. 그 선이 있거든요. 예. 그 선까지는 근데 그 선을 좀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버리게 되면 이제 용인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현 정권이 민심을 떠났다 하더라도 너희들한테 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예. 작가님하고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작가님은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는데 그렇게 된 거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큰 차이라고 보지 않는 게 네. 그쪽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또 하나 윤 전 총장 이 또 다리를 심하게 벌리는 장면까지 또 뉴스화되고 있어요. 일각에 대한 쩍벌남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그 조홍천 사람의, 의원이 예. 그 중심으로 드리는 말씀으로 흉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런 거는 하는데. 그냥 그 코디라든지 뭐 네. 그 안에서 뭐 미디어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볍게 할 조언이지 사회적 공론화 할 사안은 아니라고 이거는 봐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 작가님? 이건 뭐- 알겠습니다. 저는 언급할 하나 필요가 얘기하고 싶은 없다고. 거 예,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양복 매너에서요. 예. 앉으면 단추를 풀고 서면 단추를 묶는다. 요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데 예. 전 지금 프로그램 나왔으니까 앉아서 단추를 묶고 있지만 네. 보통은 앉으면 풀고 서면 묶는다. 아. 요 원칙을 꼭 우리 남성분들 잘 아시고 아. 평소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서 있을 때도 항상 이걸 활개를 치면서 다니셨는데 최근에 조언을 받으셨는지 항상 단추를 묶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앉으면 풀고 서면 묶는다. 요런 저 양복 에티켓은 좀 지켜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트리비얼한 것들, 너무 사소한 것들을 자꾸 공론화하는 아니, 근데 게 좀 국민 안 좋은 것 캠페인으로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후보와 상관없이 쩍벌 사진이 너무 자주 발견이 돼서 그것은 좀 미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도 있잖아요. 미학적으로 그런 것은 아, 네, 정치적으로도 미학 그러다. 전공인데. 네, 그런 미학적으로 아도르노의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진 작가님 미학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캠프 내에서 누군가 조언할 사안이지 이걸 우리가 모두가 들어와서 공론화할 사안은 아니라고 그 제가 봐요. 좀 비유 삼아서 말씀드리면 윤 전 총장이 오늘 민트 초콜릿 먹는 사진을 올려서 민초단의 일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가볍게 재밌게 그렇게 캠페인이 또 나가긴 했는데 근데 사실은 쩍벌은 오히려 상식의 문제에 가깝다. 그래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대 상식을 거스르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아니, 그리고 지하철 어떤 안 타고 사람은 다니셔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민트 초콜릿 좋아하느냐 아니냐보다는 예. 부먹이냐 찍먹이냐 아.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게 정책으로 비유를 하자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얘기하더라도 다른 분야의 국민들이 더 관심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정치인들이 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하철도 타실 텐데 거기서 절대로 쩍벌하시면 안 됩니다. 욕 먹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여기서 마치고 자 다음 뉴스. 음주운전 재범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주요 정책인 기본주택에 대한 공약을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은 오히려 묻히고 이 당내에서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정책 내용이 묻히면 안 되니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예. 기본주택이라는 것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밖에도 장기 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 미만 수준에서 10%까지 끌어올린다든지 또 국토 보유소를 도입해서 거친 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제한을 완화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토지 주택 업무는 전담 기구로 통합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 이제 최근에 이재명 캠프에서 음주운전 전력을 옹호하는 듯한 논란을 빚었던 박진영 전 캠프 대변인이 사퇴를 했는데 예. 예,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지사 음주운전 전과가 대선 경선으로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예전에 받았던 벌금이 15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두고 김두관 의원이 초범의 경우는 70만 원이
일반적인데 이거는 제법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100만 원 이하 모든 범죄 기록 공개를 하자. 여기에 동참하겠다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해명 잠시 음성 듣고 가시겠습니다.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 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사실 민주당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정과의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정과를 공천 심사할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정과 기록 공개하자는데 이미 당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본인들도 내셨을 텐데 그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자 두 가지 이슈를 할 텐데 일단은 부동산 정책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부동산 관련 발언도 했습니다. 이게 생필품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자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 어떻게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평가해 보시면 김 소장님부터. 자꾸 윤석열 얘기만 하려니까 힘들긴 한데 예.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 아무도 말씀 안 해서 짚고 넘어가고 짚으세요. 있으면 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생필품도 있지만 그 다음 대목입니다. 국민이 돈이 좀 있어도 언제 이게 털릴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불안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털린다. 예, 털린다. 그러니까 이게 털리죠? 뭐냐면 국가가 강도라는 거죠. 그래서 조세 정책을 일하는 칼을 들고 들어와서 국민의 재산을 털어간다라는 것이 이분이 갖고 있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이 전 정말 경악스럽고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을 털린다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집에서 재산세를 받아보고 야 이거 털렸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예. 이 의원들 모인 자리에서 세금을 털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호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국토보유세 도입을 공식화했거든요. 이걸 기본 재산으로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세금을 걷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나라 토지 보유가 특히나 이제 법인이나 일부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과세 정책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보수 진보 진영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진 작가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 땅의 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른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잖아요. 이 두 분의 그 주택 정책을 보게 되면 시점을 볼 수가 있어요. 시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집을 가진 중산층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세금 내기 싫잖아요. 그렇죠? 뭐 재산세 내고 또 주택 값 올랐는데 팔려고 그랬더니 또 뭐 양도소득세니 뭐니 다 뜯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서를 좀 대변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임대주택 문제잖아요. 집이 없고 주거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그 입장을 좀 대변하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한 국가가 불로소득을 갖다 환수하는 기본적인 조세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차이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무엇보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250만 호를 임기 중에 공급하겠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숫자 아닙니까, 김수인 평론가? 네, 그렇습니다. 이 두 후보 간에 공통점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 공통점 속에서 오히려 또 쟁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로 두 후보 다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신도시는 아니고 서울 내부에 많이 줘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고,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 쪽의 안은 무엇인가, 그 입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준다면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양쪽 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재명 지사 쪽이 조세 환수 이 부분이 훨씬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생필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다주택자인 경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윤 전 총장이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나가야 될 처지인 것 이 같습니다. 캠프에서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거든요. 보수층에 대한 계속 조언을 했던 게 공동체주의 보수.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수가 우리 사회에서 항상 가진 사람들 여기에만 시선을 맞췄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밑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밑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시선을 맞추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주의 보수로 변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그게 잘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증세를 해야 되고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서 최근에 다주택자 커뮤니티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호소도 했으니까 뭐 그런 점은 좀 사실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합의를 좀 이뤄가는 과정이 있는 그렇죠. 것은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또 하나, 자, 이재명 지사의 그 음주운전 전력 논란도 얘기해 보죠. 일단은 이 지사 입장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동료 후보들에게 동료애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과거 논쟁이 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과거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라는 것은 검증의 대상에 든다고 봐요. 그리고 좀 정황을 볼 때 이게 한 번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히 예. 2번 받고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부터 신고가 되기 때문에 15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전에 아마 70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50만 원을 받았고 그건 뭐 사실로 인정이 되는 건데 예. 논쟁을 길게 끌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냥 여기 보게 되면 사과를 다시 하긴 했는데 두 번 했단 말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사실 두 번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끝내면 될 문제고 아마 유권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 채점표에다 아마 채점을 할 겁니다. 잠깐 이제 현실 이 해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 해명을 좀 정확히 알려드리면 2005년에 농협 이 부정 대출 사건 뭐 이런 거를 쫓아가다가 음주운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 2004년에 있었던 음주라서 200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거고 이재명 지사 측의 해명은 2004년에 음주운전 한 게 맞고 그때도 그 대출 사건이 계속 벌어지던 중이었기 때문에 2004년에 딱 한 번 했다. 그리고 단 한 번이고 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고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인 게 이건 제가 해봐서 아는데 후보자들이 당에다가 검증을 해보셔서 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서류를 제출해봐서 서류 아는데 제출해봐서 안다. 후보자들이 당에 제출할 때는 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5만 원짜리는 아니고 하여튼 그 경찰청에 기록이 남는 모든 종류의 이 구류 벌금까지를 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선거물 공보물에 100만 원 이상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 아래 액수의 지금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되는 문제로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명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자기가 자기 기록을 갖다 내면 되잖아요. 이제 그 기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김성애 소장께서 해봐서 아는데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해봐서 아는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해보신 거. 이재명 지사가 음주운전 적발이 된 게 2004년 7월이거든요. 그때 제가 한창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전의경이었습니다. 의경으로서. 네. 예. 그 당시에 그리고 참고로 그 전해가 김두관 의원의 행자부 장관으로서 경찰을 통솔하던 그 예. 시점이었는데 글쎄요 그 사이에 조금 더 음주운전 양형이 강화돼서 그런지 라떼는 제 때는 초범이더라도 70만 원보다 훨씬 넘어가는 그래요? 100만 원 좀 더 넘어가는 사례들도 있었고 하나의 통설이었는데 음주운전에 나오는 혈중 알코올 농도하고 비슷하게 나온다 액수가 이런 얘기도 현장 경찰관들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라서 예. 150만 원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 초범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짚는 것은 당시 상황하고도 좀 맞지 않을 수도 그건 뭐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기록으로 그냥 끝날 문제고 당에서 확인만 해주면 끝날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자, 두 번째 뉴스가 굉장히 치열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자, 마지막 뉴스 짧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란을 인터뷰하면서 오늘 뉴스쇼에서 한 말인데 양당 지도부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무산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태규 의원의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번 대선에서 야권 대통합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안 대표가 대선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통합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쪽에게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지금 당장의 합당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러한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제 관련해서는 김 소장님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작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독자 노선을 갈지 아니면 합당을 할지 아마 예. 내부에서 합당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들어가고 보수 일색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중도층이 지금 비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독자 출마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고 아마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재고 있을 겁니다. 어제 김 소장님 입장 밝히셨는데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 버스 8월 탈 수 있을까요? 그게 돗자리 까는 거 안 하겠습니다. 자꾸 틀리더라고. 어제 직함에서는 이제 못하는 걸로 다들 이렇게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틀려가지고 사람이 실없어져요. 자, 우리 김 소장님. 예, 안철수 대표에 대한 여론의 집중도가 너무 낮아져서 하시는 말씀이나 하는 행동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예. 지금 한 템포 쉬실 때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합당 네. 가능성. 지금 형국은 뭐 서로에게 공을 일단 넘겨가지고 협상을 잘 한다기보다는 이제 명분. 깨자. 깰 만한 이유는 저쪽에 있다라고 명분 그렇게 없고. 되는 상황인 것 같고 8월 버스 경선
경선 버스 탑승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이제 늦가을쯤이라든지 그때로 공이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저는 해봅니다. 뭐 11월에까지도 갈 수가 있겠다. 네, 여기서도 치킨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안 대표 쪽이나 그쪽을 관측하는 쪽에서 나온 얘기는 큰 득표를 못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떨어뜨릴 수준의 득표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공을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국민의힘 압박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보면서 시간을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듣고 이준석 대표가 내일 출연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다고 그래요. 그 내일 오전 방송에서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김수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